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해 버스 대란을 피했다는 소식과 또 5.18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를 찾아서 사살 명령을 하달했다는 당시 주한미군 정보관의 증언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뉴스워치, 뉴스메이커, 오후 2시 뉴스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버스 파업 논란과 물가 소식 등 생활 뉴스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13일 출발 640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들 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버스 파업을 예고한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해 두 건의 기사로 심층적으로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요금을 올리라고 지자체들을 설득하지만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먼저 보도된 기사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연말까지 추가 채용해야 하는 버스 기사는 15,000여 명인데 재원이 문제라 재정난을 호소하는 사측과 임금 보존을 요구하는 노조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버스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결국 요금 인상인데 시민 저항을 우려하는 지자체로선 쉽지 않은 선택이고 지역별 속사정도 있다며 각 지역의 사정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통합 환승 할인제로 묶여 있어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환승해 총 1,450원을 요금으로 낸 경우 기본 요금 비율에 따라 경기도는 740원, 서울시는 710원을 각각 가져갑니다. 경기도는 한쪽만 요금을 올리면 다른 두 지자체는 가만히 앉아 덕을 보게 되니 세 개 지역이 같이 인상해야 한다는 게 주장이지만 서울과 인천은 지금도 주 52시간제 운영에 큰 무리가 없어 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서울이나 인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52시간제에 대비를 해왔으나 경기도는 준비를 안 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적자분을 메우는데 연 2,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된 서울, 인천 광역버스들은 잇따라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고 리포팅해 서울시 관계자의 말과 상반되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결국 서울시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보는 맥락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호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을 보다 분명히 해준다면 의미 전달이 보다 명료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출발 640에서 다룬 소식은 버스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12일 정부가 합동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한 버스 파업 대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을 할 테니 버스 노사도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운행 중단은 안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노사가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 현장을 영상과 함께 직접 전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도 육성으로 전달해 긴급한 분위기를 전달했습니다. 버스업계의 주 52시간제 정착은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고통분담이 필요하기에 정부도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최대한 재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달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두 장관은 현실적으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선 각 지자체의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수도권은 4년 주기 요금 인상 시기가 왔고 경기도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요금 인상에 미지근한 입장이어서 15일로 예고된 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버스 파업의 원인과 전망 등 대책을 전했습니다.
뉴스워치는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6월에는 버스업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대 4,000명을 충원해야 하지만 인력 구조상 1,000명도 쉽지 않다는 게 경기도의 추산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근무시간 단축에 따라 빚어질 임금 감소분도 보전해줘야 하지만 버스업체 역시 수익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기도 내 대다수 버스 업체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비해 다음 달 중으로 임금과 인력 충원, 근로 형태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협상을 진행하지만 요금 인상이나 정부 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자칫 최악의 교통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당장의 버스 파업뿐 아니라 멀지 않은 미래를 짚어준 보도라 돋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도하여 언론의 사회적 환경 감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13일 뉴스메이커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찰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2013년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와 피해 여성 이모 씨와의 보증금 1억 원 분쟁에 개입해 이 씨에게 1억 원의 이득을 주게 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고 윤 씨로부터 수차례 받은 성접대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일단 영장에는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일 뉴스메이커는 김학의 수사의 시발점이었던 성범죄 의혹은 구속영장의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다며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검찰이 2013년과 14년 수사에서 법망을 피해갔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세 번째 수사한 끝에 6년 만에 뇌물 혐의로 덜미를 잡았지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뇌물 혐의로 포함시켰을 뿐 성범죄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성범죄 혐의를 영장에 빠뜨린 이유에 대해 해당 보도는 첫째, 성범죄 의혹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만 적용할 수 있는데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둘째,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돌연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빚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2008년에 촬영된 줄 알았던 동영상이 실제로는 2007년 12월에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당시 머리 모양 등을 떠올려 보니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성범죄 부분을 구속영장에 담지는 못했지만 피해 여성을 다시 조사하는 등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추적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일 뉴스일사는 연예계가 이딴 범죄 의혹으로 들썩이고 있다며 연예계 인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최종훈이 구속된 데 이어 빅뱅 전 멤버 승리까지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연예계 인성 논란에 대해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도 마약 투약을 시인했다며 박유천이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사과하는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연습생이 출연 중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쫓겨나고 소속사에서도 방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예인의 도덕성이나 인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화평론가의 발언도 직접 인용하여
연예인의 인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의 도덕성 기준을 높이고 과거 행적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법을 마무리에 제안했는데 도덕성 기준을 제시하거나 과거를 점검하는 주체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아 그다지 실효성이 높은 대책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해외 사례 등을 확인해 실제로 연예 기획사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적 장치 등 보다 구체적 논의를 제시하는 후속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12일 뉴스공구는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가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률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다고 전하면서도 생활 물가만 살펴보면 최근 삼겹살의 소주, 기름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 물가는 높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와 다른 실제 물가 인상폭이라는 생활 밀착형 소재를 다뤄 눈길을 끌었으나 소비자 물가 등락률, 쌀, 달걀, 토마토, 사과 등 4월 식품 가격 상승률 등을 그래픽과 함께 제시하면서 전년 대비라고만 적시하고 출처를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평균 도매 가격 그래프에만 자료, 축산 종합 유통 정보라고 표시했고 나머지 통계나 수치의 출처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소주값 6%대 인상, 휘발유값 12주째 인상 등 상승 기간이나 비율로 제시하여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가격이나 출처가 그래프에라도 제시되었다면 보다 설득력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5월 12일에 방영된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습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트렌드 현장을 따뜻한 시선으로 짚어내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폐기물이 돈과 자원이 되는 현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였는데요. 큰 봉투를 든 사람들이 한 곳에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봉투에는 각종 캔과 페트병이 채워져 있었는데요. 두 줄로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는 재활용품을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는 쓰레기통이 있었습니다. 캔은 하나에 15포인트, 페트병은 10포인트가 쌓이는 방식이 마치 게임 같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넣고 휴대전화 번호로 적립하는 과정을 보여주어 이에 도움이 됐습니다. 포인트가 적립된답니다. 적립된 포인트가 간편하게 통장으로 입금되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그럼 딱 주라. 20만 원을 찾고도 14만 포인트가 쌓여 있다는 주민의 인터뷰를 통해 티끌 모아 태산된다는 말이 절로 떠올랐는데요. 이 똑똑한 쓰레기통은 집안의 풍경도 변화시켰습니다. 쓰레기를 수시로 버릴 수 있게 되면서 쓰레기가 차지하던 베란다도 넓어지고 재활용품의 상태를 점검하며 버리면서 쓰레기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는데요. 이제는 쓰레기가 다 돈으로 보인다는 말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잖아요. 똑똑한 쓰레기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인터뷰와 함께 자세한 이용 방법까지 소개되어 알찬 느낌을 줬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밀집 지역에서는 반나절이면 가득 찬다는 나레이션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어떻게 이 쓰레기통이 운영되는 건지 궁금했는데요. 기계 내부에서 미리 분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이를 폐기물 공장에 팔아 사용자에게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분리하는 과정에는 인공지능 센서도 활용된다는 점이 놀라웠는데요. 압착해서 보관됩니다.
이런 인공지능 쓰레기통이 현재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5대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도와 함께 보여주어 이해에 도움이 됐고 더 다양하고 넓은 지역에 보급됐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의 자전거 보관소였는데요. 처치 곤란의 애물단지가 된 자전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모아둔 창고가 바로 그곳입니다. 단지가 큰 아파트의 경우 1년에 수백 대가 나온다는 말이 놀라웠습니다. 곧이어 이런 자전거들을 사가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상태가 좋은 것은 수출하고 나머지는 폐기 처리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창고 대방출. 예전에는 버리는 자전거를 돈을 받고 가져가기도 했지만 수출길이 열리면서 올라간 몸값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폐자전거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으려면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도 소개됐습니다. 수출될 자전거의 상태를 점검하는 곳이었습니다. 상태가 좋다고 해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바퀴와 페달을 모두 분리하고 자전거의 본체만 수출된다고 합니다. 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던 폐자전거가 새 자전거로 탄생하는 과정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보내면 이거 쓰레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시 만들 일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쓰고 버린 엑스레이 필름이 쌓인 회사가 등장했는데요. 한가득 담긴 것도 엑스레이 필름입니다. 이곳을 도시광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광산이라고요? 바로 엑스레이 필름을 포함해 휴대폰, 폐 가전용품에 숨어있는 자원을 발굴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해서 수사하는 업을 하는 걸 갖고 도시광산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광산과의 차이점은 금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폐기물에는 수십 가지의 자원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선 엑스레이 필름은 400도에서 700도 사이의 용광로에서 태우고 그 재를 긁어 모아 정제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질산용액에 녹아 침전물로 남은 은을 약품 처리하자 하얗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특히 놀라웠습니다. 곧 순도 99.99%의 은괴가 탄생했는데요. 낯선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보여주어 이해가 수월했습니다. 은에 이어 금을 추출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기판에 붙어있던 금을 특수 용액에 담가 빠짐없이 녹여내거나 공업용 폐수에 섞인 금을 흡착시키기도 하는데요. 추출한 덩어리를 금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비쳤습니다. 폐기물에서 빛나는 금과 은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마치 연금술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누구의 손을 거치느냐에 따라 다른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느꼈고 길가에서 보던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장면 어떤 건가요? 저는 엑스레이 필름이나 폐수처럼 전혀 쓸모가 없어 보였던 폐기물들이 금과 은으로 변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우리의 생활 속 버려진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5월 9일 조선인민군 전현 및 서부전선 방어 부대들의 화력 타격 훈련을 지도하셨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Happy about it, but we're taking a good look and we'll see. We'll see.
북한이 1년 5개월 만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정세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감대 속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식량 지원 논의와 또 북미 대화 재개 논의에도 일정한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 또 의도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볼까요? 네, 5월 4일 북한은 함경남도 원산 부근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9일 북한은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불상 발사체를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미사일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를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결국 비핵화 협상의 방법론을 바꾸기 위한 대미 메시지라는 분석을 언론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을 감수하면서까지 현 비핵화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술적인 행보라는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문 대통령 북한 오늘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 발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청와대 상춘제에서 진행된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담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도하면서 우리 정부의 차분한 대응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VOA 북한이 쏜 미사일 한반도 전역 타격 가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보도합니다. 11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조나선 맥도넬 하버드대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박사는 인터뷰에서 미사일 사거리가 400에서 500km로 추정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한미 연합군 공격에 대한 방어적 보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거리라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미사일 사정권에 듭니다. 이처럼 조선일보는 미국의 소리가 주장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전역의 핵탄두 타격 가능성의 소식을 보도합니다. 이러한 핵전쟁 프레임 보도는 한반도를 핵전쟁 공포로 몰아가는 매우 선정적인 보도이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이 발사한 이번 미사일의 성격, 또 안보리 결의와 남북 간의 군사합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참 많은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보수 진보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다루고 있었나요? 네, 정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노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정치권도 상황과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대북 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보수 야당은 대북 강경 입장으로서의 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북한의 한 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처방과 대책을 제시합니다. 경향신문은 대화 열어놓은 트럼프, 북한 또 적극 호응해야 라는 사설을 통해 최근 논의되는 대북 식량 지원도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당장 중단할 일은 아니다. 대북 식량 지원이 여전히 대화와 협상, 국면을 복원하는 데 지렛대로 작동할 여지가 있다. 북한도 군사적 도발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고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대화와 협상을 되살리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보도합니다. 이에 반해 조선일보는 재성호 식량난은 구조적 문제, 내년 내후년에 어쩔 건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최소한 모니터링은 보장받아야 하며 북한 인권에는 무관심하다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따른 정부와 정치권의 빠른 대응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경향신문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함께 북한 미사일 문제에 따른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합니다. 조선일보 또한 인도적으로 따른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하지만 선행 조건으로 모니터링 보장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정부의 안보 외교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과 정치권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적인 기사는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미국 현지 언론들도 많은 반응들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언론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 개최 전망의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언론들은 미국 현지 언론의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 및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 관련 보도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 중, 배, 이란, 동시에 위기의 트럼프, 북은 신뢰 위반 아니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실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도합니다. 한겨레신문 또한 트럼프, 북, 단거리 미사일, 신뢰 위반 안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폭스뉴스에서 인터뷰한 미국 펜스 부통령의 북한 미사일 관련 대통령이 말했듯이 김 위원장은 지금 당장 협상하고 싶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는 계속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보도합니다. 매일경제도 미 언론 북 전술 유도 무기 훈련은 미 양보 얻어내려는 압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인용해 김정은 할아버지 아버지 낡은 각본 부활시키려고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경제는 미국의 또 다른 언론 블룸버그 통신과 AP통신을 인용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불만을 표시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미국 합동 군사훈련을 개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북한 관련 문제가 발생하며 미국 언론에서의 보도에 집중하는데요. 따라서 많은 언론사들은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북한 관련 기사를 인용하거나 해석하는 등의 보도 형태를 취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미국 언론은 일부 특정된 미국 언론만을 선정해서 보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우리 언론에서 보도되는 미국 내의 북한 보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북한 관련 기사와 특정한 동일 인물에 대한 짧은 인터뷰 기사, 가십성 기사가 반복적으로 보도합니다. 즉, 북한 관련 미국 내 특정 언론에 대한 우리 언론의 북한 보도 받아쓰기라는 관행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북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참 높습니다. 이럴 때 우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요? 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회의적이며 냉소적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개최되어 한반도 내의 평화와 번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언론은 판문점 회담의 의의와 향후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 전략과 남북 교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언론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남북 군사 긴장 완화, 남북 철도 사업, 금강산 관광 제재, 개성공단 재개,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취재와 보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언론은 중장기적으로 언론사 내 특파원, 국내 기자 중에서 북한 전문 기자를 양성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언론의 노력이 있을 때 북한 관련 보도의 전문성과 심층성 그리고 비판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